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하고 오늘 6시간이나 같이 공부하기를 김광호입니다. 만나봐서 반갑습니다. 뭐 오늘 그 공부 뭐 하는지는 아시죠? 우리가 회계를 조금 이제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기초가 조금, 회계 원리가 좀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이게 공부를 조금 하긴 했는데 뭔가 틀이 좀 안 잡힌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짤막하게 전체 한번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 어느 정도 회계 수준, 회계 세무사 시험 예를 들어서 수준 정도 올라가기 위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 재무제표라든지 구성 요소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가 이제 조금 미약한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한 6시간 정도 특강을 해서 갑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중급회계 정도 하려면은 저는 이제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가장 기본적인 게 이 현재 가치의 개념, 또 사채에 대한 개념 이런 걸 좀 알아야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왜냐하면 중급회계 가서는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해주잖아요. 안다란 전제에서 딱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있으면 가만히 수업 앉아 있어도 눈만 뜨고 있죠, 그냥.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짧게 정리를 해볼까라고 해서 만든 시간이고요. 예를 들어 또 자산도 그렇잖아요. 자산도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분류하고 평가하고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왕초보 개념이 아니라 약간 수준 있는 수업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대신 이제 재무제표와 관련된 회계 순환 과정을 한번 잠깐 얘기를 할 거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보니까 수업도 조금 들으신 분들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은 수정전 시산표라든지 결산 수정 분계라든지 수정 후 시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또 하나도 모르고서는 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첫 시간은 그런 얘기를 짤막하게 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재무제표 전반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렇게 할게요. 바로 들어가죠. 자, 먼저 이제 처음 잠깐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내용들은 자, 회계인데 우리나라 회계는 아시겠지만 이원화된 구조로 되어 있죠. 회계 기준들이. 그렇죠? 그래서 상장기업에서 그다음에 상장기업하고 금융기관에서 쓰는 회계가 따로 있고 비상장 중소기업이 쓰는 회계 기준이 따로 있죠. 그래서 상장기업에서 쓰는 회계 기준이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IFRS죠.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라고 해서 나오고 비상장 중소기업에 쓰는 회계 기준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걸 쓰시죠. 그런데 수업 목적으로 가는 것들은 지금 현재 다 뭐 하냐면 이걸로 가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고 국제회계 기준에 맞춰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회계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적는 이제 국제회계 기준이고, 자, 그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잠깐 보면은 먼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재무제표 작성 절차를 먼저 한번 짧게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회계 순환 과정이다라고 하죠.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번 쭉 펼쳐보고 그리고 각각에 맞게끔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중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회계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나 사건을 분석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분석을 하고 그 거래나 사건이 발생하면은 기록을 하죠. 회계 장부에 기록하는데 제일 먼저 기록하는 장부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 자, 분계장이라고 하죠. 분계장. 그죠? 그다음에 자, 분계장에 모여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계정이라는 것들만 모아가지고 만든 장부를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고 총계정 원장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제 잔액들만 모아가지고 만든 게 시산표인데 우선 손을 좀 덜 본 상태 시산표다라고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 과정이 결산을 하게 되는 결산 수정 분계 그리고 결산이 마치게 된 이후에 이제 수정 후 시산표 하고 수정 후 시산표가 이제 끝나면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고 재무제표 작성이 끝나면 이제 장부를
마감한다. 이 과정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신 분들은 기본은 되신 분들이에요. 이 과정이. 그리고 이 순서가 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는 분들은 먼저 이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물론 실제로 공부하는 거는 이거 재무제표 작성된 걸 공부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저 사이클이 머릿속에 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상황에서 자료나 문제가 제시되더라도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그러니까 회계의 기초라는 게 쉽게 해서 여기 공부하는 거예요. 요 과정을 한번 쫙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 수준들이 이걸 안다는 전제에서 이제 끌어올라가는 것들입니다. 짤막하게만 다시 한번 그러면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거래나 사건을 분석한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뭐 회계를 한다라는 얘기는 돈과 관련된 거래 내역을 다 기록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거래하고는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보통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거래 상대방하고 거래 금액이 있으면 돼요. 근데 회계에서는 그것만 거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A라는 거래처에게 물건을 100만 원 정도에 팔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판매하는 계약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A라는 거래처라는 거래 상대방도 있고요. 거래되는 금액도 있으니까 이거는 거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회계에서는 이런 걸 거래라고 보지 않죠. 왜 거래라고 보지 않아요? 그렇죠? 왜? 계약이니까. 그렇죠? 계약이니까. 단순한 계약이나 약속은 회계상의 거래가 되기 위한 원인 행위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거래가 아닙니다. 이걸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되죠. 약속을 실행을 해야지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물건을 팔기로 말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거죠. 실제 물건을 팔거나 돈이 오고 가거나 이래야지만 거래가 되고 그걸 장부에 기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래나 사건을 분석한다는 건 거래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회계상의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 기업에 뭐의 변화가 생겨야 되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이나 그리고 수익이나 비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거가 증가나 감소를 가져가야 된다. 이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 그 거래가 증가나 감소가 되고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인 줄 알아야죠. 아시겠지만 회계는 다 돈에 대한 얘기잖아요. 돈이 얼마만큼 들어왔다 나갔다 썼다 얘기가 금액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회계 조금 공부하시다 보면은 아무리 이 가치가 있어도 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면은 재무제표에 이렇게 기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 두 가지를 모두 다 충족하는 것들이 거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사 창고에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100만 원어치 재고가 소실이 됐어요. 자, 이런 거는 거래라고 해야 하네요. 하죠? 왜 거래라고 하죠? 그렇죠. 회사 창고에 100만 원이라는 것만큼의 금액이 알고 있는데 이것만큼 이 자산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의 변화가 생긴 거고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으니까 이건 거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이 꼭 구체적일 필요도 없어요. 저 두 개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거래가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공부하시면은 원래대로 하면 계약이나 약속은 거래가 아니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손실부담 계약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거래로 보는 경우가 예외가 있지만 원칙은 저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따져서 가겠다. 자, 간략하게 예제 하나 가지고 연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거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어디로 쭉 오시냐면, 자, 21페이지로 한번 오시겠어요, 여러분? 21페이지.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앞에는 이제 기본적인 회계라는 게 뭐다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넘어서 자, 그 회계상의 거래가 있죠, 여러분. 자, 그 제일 21페이지 위에 보시면 표 1-10의 회계상의 거래 요건 있죠? 그거는 좀 이제 아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냐? 경제적 거래나 사건이 발생해서 기업의 재무 상태, 즉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나 감소가 발생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지 거래가 되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거래로 인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측정이 가능해야 되다.
자, 표 11-1번을 보시면 이제 회계상의 거래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거래, 저 정도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거래라고 하지만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보지 않는 것. 자, 뭐가 있느냐? 상품을 주문하는 계약을 하거나, 건물을 임대차하는 계약을 하거나, 종업원을 고용 계약을 하거나, 부동산 담보 설정, 기타 주문이나 약속 같은 것.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문이나 약속 자체는 거래가 아니라고 그랬죠? 주문한 걸 어떻게 우리가 장부에다 기록할 거예요? 숫자로 넣어야 되는데. 응? 네, 그러니까 주문이나 약속 자체는 안 되고 이것을 이행을 했을 때 거래라고 하자. 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그 밑에 일반적으로는 거래가 아니지만 회계상으로 거래로 보는 것. 첫 번째가 상품이나 현금의 도난, 파손, 분실, 화재. 그렇죠? 아까 화재 예를 들었었죠, 여러분? 화재는 분명히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불하고 딜을 하지는 않잖아요. 응? 그런데 그것도 회계상으로는 거래가 된다. 왜? 회사의 자산이 없어졌으니까. 그런 걸 이제 기록을 하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가 일반적으로도 거래고 회계상으로 거래를 보는 거 뭐? 상품 판매나 부동산 매매나 자금 차입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나 회계상으로나 모두 거래가 되니까 다 장부에 기록을 해놓을 거다 하는 얘기죠. 자, 예제 잠깐 볼게요. 자, 다음 중에 거래나 사건을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요. 회계상의 거래가 해당이 되면 X라고 하시고 아니면 동그라미라고 하고 아니라면 X로 답하십시오. 그리고 거래가 몇 개나 될까요? 이런 얘기죠. 자,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 현금 500만 원을 출자하고 회사를 설립했다. 거래입니까? 그러죠. 이거 왜 거래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렇죠. 출자하면은 자본 그리고 회사에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네, 자산이라는 게 늘어났죠. 자본과 자산이 변화가 생겼고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거래입니다. 자, 두 번째. 거래처로 또 상품 500만 원만큼 구입하겠다는 주문서를 받았다. 이게 거래입니까? 고민하시면 안 되죠. 보니까 저한테 수업도 좀 듣는 사람들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고민하면 안 되지 지금. 응? 자, 보니까 왜? 주문서를 받았다라는 건 이게 뭐 해달라는 거지 지금 내가 주문한 대로 물건을 넘어가거나 돈이 오고 간 게 아니죠? 거래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자, 세 번째. 공장에 화재가 발생해서 재고자산, 즉 상품이 100만 원만큼 소실되었다. 거래죠, 이거는? 예, 자산의 변화가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이번. 종업원을 월급 100만 원 주기로 근로계약 체결하고 고용했다. 거래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종업원이 우리한테 일을 해줬다, 회사한테 대해서. 그러면 거래가 돼요, 그거는. 내부 거래가 되는 건데, 이거는 고용하겠다고 근로계약만 체결한 거지, 이 사람 일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신규 투자 재원 마련 목적으로 1,000만 원을 유상증자했다. 거래입니까? 그렇죠. 회사에 돈이 들어왔고 증자니까 자본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자, 9번. 대주주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2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았다. 거래입니까? 거래죠.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산. 자, 우리가 공짜 이익 정도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무상으로 혜택을 보는 게 무상이익은 두 가지가 있죠. 자산을 공짜로 받았다. 그러면 그때 공짜이익이 회계상으로는 자산 수종이익이라는 용어를 쓰죠. 물론 이걸 이제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데 자산의 수종이익이라고 빚 갚아야 될 게 1,000만 원 있는데 갚지 말라고 그래서 빚을 탕감해줬네요. 그게 뭐가 되고요? 채무 면제이익이라고 하죠. 이것도 여러분 우리 회사의 자산이 공짜로 생긴 거고요. 자산이 공짜로 생긴 거고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건 우리 회사의 빚이 없어졌으니까 부채가 사라졌죠. 그러면서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건 거래가 되고 다 기록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기계장치 구입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정부 보조금 800만 원을 받았다. 회계상의 거래죠? 자, 정부로부터 이렇게 지원금 받는 걸 뭐라고 불러요? 정부 보조금이라고 하죠. 정부 보조금. 그렇죠? 정부 보조금을 받아도 회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자산에서 뺄 수도 있고 부채로 처리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분류가 된다. 그 정도는 이제 거래고. 자, 됐습니다. 이제 이런 거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거래가 있으면 이거를 기록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장부인데 회계 장부죠. 아시겠지만 거래가 발생하면 그 거래를 요 재무제표에다가 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회계는 재무제표까지 가기 위해서 일정한 장부를 만들죠. 회계 장부를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회계 장부는 딱 두 가지 이름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주요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회계상의 거래를 기록하기 위해서 반드시 만들 게 이 분계장과 총계정원장이죠.
그렇죠? 분계장이란 건 말 그대로 분계를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회계상에 기록을 하는 걸 분계라고 하죠. 자, 분계장에 분계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분계장에 기록하는 얘기를 잠깐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를 기록을 하느냐? 자, 회계는 모든 기록을 할 때 어느 한쪽에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 한 번 기록하고 오른쪽에 한 번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회계는 이걸 왼쪽과 오른쪽이라고 하지 않고 왼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차변이고 오른쪽을 대변이로 본다 이런 얘기는 하죠. 그렇게 하고 두 번째가 그 기록할 때 뭐가 증가가 감소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늘어나는 게 거래라고 했으니까 이게 증가나 감소가 되는데 걔네들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현금이면 현금, 매출 채권이면 매출 채권, 차입금이면 차입금 이런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며 계정의 명칭이니까 계정 과목 이렇게 해서 그걸 알아야 되고 세 번째 뭘 알아야 되지? 기록을 할 때 왼쪽과 오른쪽에 기록할 때 아무렇게나 막 기록하지 않죠? 일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이 늘어났다, 부채가 감소했다 이런 걸 기록할 때 자, 증감을 기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증감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자, 회계는 몇 가지면 거래의 8요소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분계가 자신 없는 분들, 좀 공부를 좀 해봤는데 나 분계가 좀 잘 틀려 이게. 그런 분들은 이 거래의 8요소를 아직 확실하게 틀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분계장에 분계를 한다는 거는 요 세 개를 제대로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분계 얘기를 자, 우리 두 번째로 가가지고 잠깐 얘기를 할게요. 자, 36페이지로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36페이지를 쭉 가셔서 처음이니까 이거는 쉽게 가세요. 자, 제일 위에 박스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박스에 재무상태표 계정이라서 자산부채 자본이 있고요. 재무상태표라는 게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이라는 게 있죠. 자, 자산은 현금, 매출채권, 상품, 토지, 건물, 비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고요. 부채는 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금, 사채, 기업이 갚아야 될 대상 금액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자본은 자본금이나 이익잉여금, 그렇죠? 그래서 자본금은 주주가 출자한 금액을 말하는 거고,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이 누적된 금액을 말하는 거다. 그 정도는 아실 거고요.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건 벌어들인 총액은 수익, 그걸 벌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을 비용, 그래서 매출, 이자, 배당금, 임대료 수익 등이 있고요. 비용은 매출원가, 급여, 복리후생비, 이자 비용 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계정들이 있고 그 계정을 이제 잘 기록을 해야 되는데, 자, 2로 내려보시면 거래의 분계가 있죠. 자, 거래의 분계는 자, 거기 거래의 8요소와 차변, 대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 자, 기업이 수행하는 다양한 경제활동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그러한 활동이 회계상의 거래인지를 제일 먼저 파악해서 거래로 인한 자산, 부채 등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한지를 파악해야 되고요. 이렇게 파악된 내용을 장부에 발생한 순서대로 기록을 하는데 이러한 거래의 증가나 감소를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회계에서는 뭐라고 한다? 분계라고 합니다. 분계, 장부에 기록하는 거고 이러한 거래 분계를 기록하는 장부가 뭐라고요? 분계장이 되는 거죠. 요즘에 뭐 손으로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다 입력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분계장이 다 실은 이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고. 자, 분계하는 방법에서 나오죠. 자, 세 번째 줄 보세요. 다음 같은 예를 사용해보자. 자, 거래.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상품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자, 원인은, 자, 이거, 그 거래를 보면은 원인과 결과를 분석을 하는 얘기예요. 원인은 회사가 상품 100만 원치를 구입했으니까 결과가 현금을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더라. 그럼 이걸 이제 분계를 하는 거야. 차변에 상품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데 그러면 이제 뭘 알아야 되지 이걸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세 가지 사항을 파악하자라고 그랬고요. 거기서 한 5번째 줄 내리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적었죠. 자, 저렇게 기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뭘 알고 있느냐. 첫째, 해당 계정에 기입할 때 차변이나 대변 중 어느 변에 기입할 거냐. 그러니까 차변이라는 거 왼쪽에 기입할 거냐 오른쪽에 기입할 거냐. 두 번째는 각각 차변과 대변에 어떤 계정 과목을 쓸 거냐. 어떤 계정 과목이라는 건 아까 상품이나 현금 이런 애들 이름이죠. 이름을 어떤 걸로 쓸 거냐. 세 번째,
차변과 대변에 각각 기입할 때는 얼마이고 기록 후에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항상 일치하는지를 검토를 해야 된답니다. 왜냐면 차변과 대변이 틀리면 이게 나중에 가서 재무제표가 엉망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자 이때 세 번째 안가로 3번에 거래 판료소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자, 그 원칙을 제시하는 게 그 시산표 등식이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 안 배웠지만 자 거기 보면 이게 회계를 만든 사람들끼리 서로 간의 약속이에요. 자, 뭐 왼쪽은 항상 뭐를 쓰며 자산과 비용은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은 부채나 자본 수익은 오른쪽. 그래서 얘네들의 자료가 다 있는 거죠. 자산과 비용, 부채, 자본 수익.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그래서 자, 거기 보면 제일 위에 볼게요. 38페이지. 장부 기록의 기본 원칙은 시산표 등식을 이용해서 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증가는 어디다 기록하고 원래 자기 자리에다가 기록하고 감소는 반대편 자리에 기록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죠? 아까 자산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자산은 원래 왼쪽 차변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증가했음을 나타낼 때는 어디에? 차변에. 자산이 감소했음을 나타낼 때는 어디에? 대변에 기록하더라 이 얘기죠. 응? 그렇게 기록한다. 차변과 대변. 그래서 그거를 원칙으로 해서 분류합니다. 자, 그러면 자, 오른쪽에 이제 표 2-3번입니다. 거기 별표 하나 지시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자산의 증가는 자, 어디냐면 여러분 차변. 자, 그다음에 자산의 감소는 반대쪽인 대변에 쓴다. 예를 들어서 상품이라는 걸 샀으면 차변이고 돈을 줬으면 현금이 감소할 테니까 대변에. 자,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고 여러분. 자, 부채의 감소는 차변입니다. 자, 빚이 늘어났다라는 건 대변이고 부채 감소는 차변이다. 빚을 매입 채무를 갚았다. 자, 자본이 감소한 것도 대변이고요. 차변이고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 비용이 발생한 것은 차변이고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는 그냥 참고용이고요. 왜 이런 행위가 가능하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오면 재무제표를 작성하자고 그랬는데 우리가 국제회계 기준에서 말하는 재무제표는 전체 몇 가지로 우리가 크게 나누죠? 5가지로 구분을 하게 돼 있어요.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회계 정보를 담는 거죠.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은 뭘 작성하는 거며 재무상태표. 자, 두 번째 포괄손익계산서. 세 번째 자본변동표. 네 번째 현금 흐름표. 다섯 번째 주석. 그렇죠. 이렇게 해서 총 5개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중에 요 4개는 숫자로 모든 얘기를 담는 거고 요 하나는 숫자로 다 담을 수 없는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말로 우리 주석을 단다라는 건 정도는 아실 테니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크게 몇 가지를 공부하냐면 이게 2가지가 거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첫 번째 재무상태표 짤막하게만 정의를 볼게요, 여러분. 자, 뭡니까? 이건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죠. 자,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고. 자, 포괄손익계산서는 자, 뭘로?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를 공부하시면은 여러분 시점의 재무상태라는 건 어떤 특정한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무상태가 딴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자, 여기다가 재무상태표 이렇게 작성을 할 때 이게 회계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이죠. 왼쪽은 자, 뭐를 먼저 기록하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오른쪽은 부채와 자본이죠. 그런데 부채와 자본을 왜, 부채라는 건 아시겠지만 빚이죠, 빚. 응? 자본은 내 돈이고 이건 내가 소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란 뜻이죠. 왜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 표현하죠? 어떤 것만 오른쪽에 표현하기로 미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오른쪽에 쓰고 있으니까 나도 쓰긴 했는데요. 응? 왜 이거 오른쪽에 표현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자본 조달의 원천이죠. 응? 쉽게 해서 돈 어디서 들어왔냐 이 소리예요. 이거 오른쪽에 쓰는 거는 그래서 약속이에요. 오른쪽에 쓸 때는 남의 돈, 내 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원래 1억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부채도 모자라가지고 은행에서 1억 대출 받았다. 그러면 2억 가지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네 2억을 이 소리죠. 응? 그리고 여기 왼쪽은 어떤 걸 적는 거야? 내가 아까 말했지만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 돈과 남의 돈을 합해서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 거냐 이런지. 이게 이제 돈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건물로 가질 수도 있고 물건으로 가질 수도 있고 자동차로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라는 건 아시겠지만 여러분 수익과 비용의 얘기죠. 근데 이것도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서 보면은 수익은 어디다 쓰는 게 원칙이냐면 오른쪽이고 비용은 어디에? 왼쪽에 쓰는 거죠. 수익과 비용은 왜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쓰죠? 그렇죠. 대부분이 똑같은 얘기예요. 남들이 쓰니까 나도 따라 썼을 뿐이지 뭐 그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수익이 늘어나면 자, 요 구조는 알고 계셔야죠. 수익하고 비용을 뺀 나머지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이 손익이라고 하죠. 물론 플러스면 이익이고 자 이익이고 올해 벌어들인 이익을 뭐라고 하며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이 회사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서 누적되면 뭐가 되고요? 이익잉여금이죠. 자 수익이 늘었다 여러분. 수익이 늘어났어요. 수익이 늘어나면 이익이 늘어나겠죠? 당기순이익이 늘어날 테고 뭐가 늘어나요? 이익임이 늘어나고 결국 뭐가 늘어나냐면 이익이면 뭐의 일부니까 자본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과 자본은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수익이 늘어나면 최종적으로 자본이 늘어나는 거죠. 원래 자본이 자기 자리가 어디더라고요? 대변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은 결국은 뭐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쓰냐면 대변에 있는 자본하고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럼 거꾸로 비용이 늘어났다 여러분. 비용이 늘어나면은 나머지는 이익은 줄어들 거고 당기순이익 줄어들 거고 이익염 줄어들 거고 자본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비용은 뭐하고 반대예요? 자본하고 반대죠? 그러니까 원래 자본은 오른쪽에 썼는데 비용은 자본의 반비례 개념이니까 어디다 쓰는 거야? 왼쪽 차변에 쓰는 거죠. 그런 거죠. 나름대로. 그래서 이게 수익 비용은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비례적인 요소냐 반비례적인 요소냐에 따라서 대변, 차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이제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를 띠는 거고. 자, 참고로 현대 회계학은 손익계산서가 중요한 재무제표라고 배우셨어요. 재무상태표가 중요한 재무상태표가 중요한 재무제표를 배웠어요. 그렇죠. 현대 회계학은 재무상태표 중심이에요. 왜? 손익계산서의 일정 기간이라는 거는 올해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결산이 이제 12월 말 결산보험을 가정할게요. 12월 31일까지 어느 기간 동안의 자료예요? 1년치죠. 얘 재무상 일정 시점이라는 거는 처음을 얘기 안 하고 12월 31일 현재를 의미합니다. 근데 왜 얘기 안 하냐면 이게 언제부터 지금 현재까지라는 얘기야. 그렇죠. 처음에 회사가 설립되어서 12월 말까지란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건 1년짜리 자료고 이거는 우리 회사의 누적된 자료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현대회계학은 재무상태표 위주로 가 있고 재무상태표상의 자산부채 자본이 메인이고 수익 비용은 1년치의 결과만 여기다가 반영을 시켜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올린다. 자, 그래서 분계장에서 분계할 때 여러분 딴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알을 게 이게 기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왼쪽 갈래요? 오른쪽? 복식복이라고 그래서 회계는 모든 거래를 한 번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에 나타나잖아요. 자, 기록할 때 거래 판료소라는 게 있는데 이 거래 판료소는 어디서 온 거다? 시산표 등식이라는 데서 온 거예요. 응? 시산표 등식이라서 온 거고 시산표 등식이라는 게 뭐다? 왼쪽에 쓰는 건 누가 누구를 왼쪽에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자산하고 자 뭐하고 비용. 아까 했잖아. 왼쪽에 여기 자산과 비용 얘네들 자기 자리. 그리고 오른쪽에 대변에 쓰는 건 누구고? 그러니까 부채 그리고 또 뭐 자본 그리고 또 뭐 수익 이게 자기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등식에서 출발을 해서 만든 거고 얘네들의 증가는 차변이에요. 근데 만약에 자산이 줄어들었다, 감소했다 하면 어디다 표시한다? 대변. 그렇지. 오른쪽에 쓰는 거고. 얘네들이 부채 자본 수익이 증가했다. 어디에? 대변. 근데 혹시 얘네들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어디에? 차변. 이렇게 기록하더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분계를 잘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분계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분계 기억이 안 나면 모든 분계는 요 시산표 등식에서 출발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각각 자리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리 정도 아시고 수익과 비용은 따로 뭐에 맞춰서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룰이 있는 게 아니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면서
자본의 비례에 대응할 거냐, 반비례 개념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분계장의 분계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이런 이름들 있죠, 여러분? 개정의 과목이라고 개정 과목을 했는데 이 개정 과목은 실은 이제 그렇게 많은 중요한 요소를 미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게 매출 채권인지 뭐 매입 채무인지 복잡할 수 있는데 어차피 이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은 모든 회사가 사용하는 개정 과목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은 90% 이상 비슷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것도 공부하다 보면은 국제회계 기준은 개정 과목의 이름이 꼭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비슷하게만 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처음부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걸 이름을 내가 공부를 자주 하면서 이게 습득하도록 익숙해지도록 하겠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 차변이냐 대변이냐, 개정 과목 뭐냐, 그래서 거래 판료소까지 다 기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고 그 중에서 현금이면 현금끼리만 장부를 또 모아서 현금만 다 모아가지고 장부를 만듭니다. 또 매출액이면 그 회사의 매출액과 관련된 데이터들만 다 모아서 장부를 만드는데 그 장부 이름이 뭐라고요? 총계정원장이라 하죠. 오히려 실무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계정별 원장이라고도 많이들 씁니다. 또는 줄여서 원장이라고도 하죠. 원장. 그래서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 어떤 의미냐? 동일한 계정 과목별로 합해서 증가나 감소를 기록한 장부입니다. 우리가 거래처한테 받을 외상값이 얼마인지만 알고 싶으면 매출채권과 관련된 장부만 열어보면 다 나와요. 그거를 이제 총계정원장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 얘기고요. 자, 그걸 조금만 더 볼게요. 43페이지로 잠깐 놔주세요, 여러분. 43페이지입니다. 자, 총계정원장 이렇게 나오죠? 자, 거기도 짤막하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이를 분계장에다가 발생 순서에 따라서 날짜별로 분계를 하고요. 그렇죠. 배웠죠. 지금까지. 날짜별로 하고 또 이를 기록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작성하는 회계 장부 이름이 뭐였냐면 분계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분계장의 또 다른 역할은 발생된 거래를 계정 과목별로 장부에 옮겨 적기 위해서 준비 서류 역할도 합니다. 즉 이러한 분계를 수행한 후에는 그 분계장에 기입될 계정들을 동일한 계정별로 한 곳에 모아갖고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현금이면 현금끼리만 모아서 관리를 해주는데 이러한 장부 이름을 뭐라고 하자? 총계정원장이라고 합니다. 제너럴 레저라고 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분계장에서 동일한 계정별 집합제인 총계정원장으로 옮겨 적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전기한다라고 하죠. 실무에서는 총계정원장을 줄여가지고 그냥 뭐라고 부르냐면 원장이라고 부릅니다. 원장이라고. 자, 그래서 원장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래서 총계정원장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 한 장만 넘겨보세요. 대표적으로 현금의 총계정원장이 나오네요. 현금이 10월달 친 거 봐요. 10월 1일 날 적요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왜 총계정원장의 변화가 생겼느냐? 뭐 예를 들어 자본금을 출자했다. 차변이죠. 그런데 이 총계정원장이 기록할 때 현금만 지금 다 모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현금이 차변에 있다는 건 현금이 어떻게 된 거다? 증가한 거죠. 왜 증가했대요? 자본금 때문에 증가하지. 그렇죠? 네, 자본 때문에. 자본은 원래 증가하게 되면 대변이잖아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현금은 차변에 기록하고 대변에는 자본금을 써야 될 사항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잔액이 500. 자, 10월 5일 날도 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역 제공 대가로 받은 게 얼마? 100만 원. 그래서 600. 그 다음에 10월 10일 날 돈을 빌렸네요. 차입금 차입해서 200에서 합계가 잔액이 800. 그 다음에 10월 15일 날 용역 제공 후 대금의 일부 현금이 유입하고 또 850. 50만 원 받아서 850. 그리고 10월 20일 날은 임차료. 세를 줬대요. 임차료를 줬으니까 100만 원 주고 나면은 100만 원이 대변에 표시가 되겠죠. 현금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래서 얼마? 750. 그리고 미지급 지급 200 줘서 얼마? 550. 이렇게 쭉 들어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금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거고,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근데 이게 일일이 총계정 원장을 기록한다는 게 저거 언제 박스 그래가 다 하냐 이거죠. 그래서 밑에처럼 보통 하죠. 자, 밑에 그래서 약식으로 만든, 이게 꼭 생긴 게 T자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이게 뭐가 돼요? T계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T계정인데 T계정만 읽을 줄 알면은 분계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자, 왼쪽. 여러분 현금이 왼쪽에 10월 1일, 10월 5일, 10월 10일, 10월 15일 이게 다 현금이 어떻게 된 날짜예요?
증가한 날짜죠. 그렇지. 현금이 증가한 날짜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10월 20일, 10월 30일 현금이 뭐? 감소한 날짜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속한 거예요. 어차피 현금이란 이름을 딱 보면 여기는 현금만 적을 거야. 그런데 현금이란 게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적었다는 건 자산이 증가했어. 현금이 대변에 있다는 건 현금이 감소했어. 이렇게 해서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 이런 다른 계정, 자본금, 매출, 차입금, 매출 이렇게 나오잖아요. 왼쪽에 보면은. 그런데 현금이 증가했는데 왜 증가했어? 무슨 소리죠? 자본금이 늘어났거든. 매출 때문에 돈이 더 들어왔거든. 차입금으로 돈을 빌렸거든.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는데 그죠. 그리고 오른쪽은 임차료를 지급하다 보니까 10월 20일 돈이 나갔어. 그리고 10월 30일 미지급금을 갚아가지고 돈이 나갔어. 이렇게 해서 증가 감소를 계산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월말 잔액이 얼마 남냐? 그러면 590 나오죠. 그럼 이거를 왜 이렇게 증가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감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뭐까지 알 수 있어요? 잔액까지 알 수 있으면 거기서 버리는 게 아니라 이 590이라는 잔액만 모아서 만든 표가 오른쪽에 뭐가 돼요? 시산표죠. 시산표. 그렇죠? 자, 그래서 자, 44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위와 같이 모든 계정들의 증가 감소 잔액을 총계정 원장에서 집계하면 필요한 증가 감소마 그리고 그 결과물인 잔액까지도 알 수 있어요. 즉 자산부채 자본 계정은 증감 잔액이 집계되고 수익 비용은 총액이 집계가 되는데 자, 줄 하나 쳐주실까요? 이러한 잔액과 총액들을 계정별로 집계해서 만들어 놓은 양식이 뭐라고요? 시산표가 된다 이거죠. 시산표. 자, 다시요. 근데 시산표는 자, 여기 시산표는 아직 조금 손을 덜 받아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자, 분개했고요. 총계정 원장에다가 다 모아서 적었고요. 현금이면 현금끼리 다 모으고 매출이면 매출끼리 모은다고 그랬죠? 걔네들의 잔액만 모아 만든 게 뭐라고요? 시산표고 아직 손을 좀 덜 봤다라고 그래서 이게 수정전 시산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시산표는 자, 뭘 모아 놓은 거라 그러면 계정별의 잔액, 수익 비용의 총액을 집계한 겁니다. 얘는 재무제표는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표입니다. 표. 그렇죠? 시산표. 자, 그러면 시산표는 어느 정보를 알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시산표 여러분. 시산표는 뭘 알고 싶어서? 차변과 대변이 같은지를. 지금까지 여러분 분계도 하고 총계정 원장도 만들고 수정된 시산표까지 만들었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오류가 없는지 차변과 대변이 틀린지 안 틀린지를 검토하는 게 바로 시산표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거기 보니까 차변도 합계가 1050이고 대변도 뭐예요? 1050이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하고 자, 이게 합계가 돼 있고 자, 그러면 시산표 만들고 나면 자, 이 과정을 이제 하나로 본 거예요. 그냥 시산표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시산표 보면은 자, 볼게요, 여러분. 시산표의 차변 보시면 현금, 매출채권, 비품은 왼쪽. 미지급금, 차입금, 미지급비용, 자본금, 용역매출은 오른쪽 대변. 임차료, 광고선전비는 또 차변. 이렇게 나오죠. 자, 어떤 게 보이세요? 차변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자산과 비용. 대변 쪽에는 부채와 자본과 수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수익 비용만 따로 떼어가지고 만들면 뭐가 되고? 포괄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고 자산, 부채, 자본만 따로 떼어서 만들면 뭐가 된다? 그렇죠. 자본, 재무상태표가 되는 거죠. 자, 거기 보세요. 용역 매출, 임차료, 광고선비, 수익비용 있죠, 여러분? 자, 한 장만 넘겨보시죠. 그걸 가지고 떼어서 만들면 자, 뭐가 나온다? 포괄 손익계산서.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자산, 부채, 자본만 떼어서 만들면 뭐가 되고요? 자본 변동표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산표를 역할이 몇 개가 있는데 2개가 있네요, 여러분. 시산표를 제대로 만들면 뭘 만드는데도 수월하다? 재무제표를 만드는데도 수월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배울 게 하나 더. 자, 여러분 재무제표는 누구부터 만드는 거예요? 순서대로 보면 손익계산서가 먼저예요? 재무상태표가 먼저예요? 응? 손익계산서가 먼저겠어요? 재무상태가 먼저겠어요? 그렇죠. 그 아무 생각 없이 써놓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 46페이지에. 예, 손익계산서가 먼저겠죠? 왜 그러겠어요? 왜? 그렇죠. 단기순이익이 나와야 되죠, 여러분. 단기순이익이 나와서 그 단기순이익이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저기? 이익잉여금으로, 자본의 이익용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거기 50만 원이 단기순이익이 저 자본 재무상태가 50만 원 이익용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쓴 게 아니라.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뭐 이렇게 공부하시고 뭐 보면 뭐 대학교 나왔다 하더라도 경영학과 나왔는데 재무제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딱 있잖아요. 뒤에 딱 서 있으면은 가관일 때 많아요. 막 재무상태표부터 만들고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순서를 모르는 거죠. 순서를.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뭐부터 만드는 거냐면 손익이 먼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손익이 나와서 이익을 확정 짓고 그 이익이 확정 지으면 이제 그게 이익형으로 붙어가지고 이익형 금액과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되고 물론 실무적으로 보면 여러분 포괄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 사이에 뭐 하나 더 만들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걸 더 만들죠. 그걸 하나 더 만들어줘야 돼요. 실무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순서로 뜨면 이제 손익계산서가 먼저고 재무상태표가 그 다음이고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손익계산 수익비용, 뭐 자산부채, 자본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자, 오른쪽에 이제 47페이지 보시고요. 자, 시산표 한번 보세요. 의미는 아셔야 됩니다. 자, 시산표란 차변합계와 대변합계의 일치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분계와 총계장 원장으로의 전기가 올바로 되는지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양식입니다. 자, 차변합계, 대변합계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겠다, 여러분. 자, 거기 표 2-4번 잠깐 볼까요? 다시 한번. 자, 그거도 기억을 하십시오. 자, 시산표를 왜 만드냐? 첫 번째, 분계장에 기입된 모든 거래가 총계장 원장에 정확하게 전기되어서 차변 잔액 합계가 대변 잔액 합계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합니다. 자, 그렇죠? 왜냐면 차변과 대변이 서로 불일치하면 분계가 틀렸던, 전기가 틀렸던 지금 앞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럼 빨리 고쳐야 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대략적인 뭘 할 수 있다?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자, 이러한 시산표는, 자, 밑에 보세요, 여러분.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뭐,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 자, 합계시산표부터 볼까요, 여러분? 합계는 차변과 대변을 보시면, 여러분, 차변과 대변이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합계만 써 있죠. 차변의 현금 보세요, 여러분. 현금이 892 차변이고 대변이 300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890만 원만큼 현금이 어떻게 된 거다? 증가했다 이거죠. 대변의 300은 현금이 대변에서 감소한 거죠. 줄어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늘어난 전체 합계, 감소한 전체 합계를 모두 보여주니까 합계시산표예요.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은 어떻게 읽어야겠어요, 여러분? 50이 늘어나서 단기에 감소한 건 40이 감소했죠. 그리고 미지급금은요. 밑에 제일 마지막 거 미지급금은. 미지급금은 얼마가 늘어나서? 300이 늘어나서 얼마가 감소했네? 200이 감소했네. 그죠? 그런데 이게 차변과 대변의 합계만 모두 보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한 장만 넘겨보세요, 여러분. 잔액시산표는 딱 보니까 뭐예요? 잔액만 보여준 거죠. 늘어난 금액, 감소한 금액이 모두 있고 그래서 얼마 남았나요? 잔액만. 그래서 아까 보니까 현금은 얼마 남은 거냐면 590. 매출채권은 10. 밑에 미지급금은 얼마? 100만 원. 그렇죠? 잔액. 그래서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에 나올 때는 잔액시산표 자료를 보통 줘요, 우리가. 그런데 실제 업무를 보실 때는 그 밑에 있는 거 뭐? 합계잔액시산표가 업무상으로 필요하죠. 보통 업무 볼 때는 합잔이라고 보통 하죠. 우리가 일할 때는 합잔이라고 그래서 왜? 합계만 따로 하지 말고 잔액만 따로 하지 말고 같이 다 해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이제 읽기가 자 읽을 때 여러분 합계잔액시산표를 읽을 때는 참고로 합계를 먼저 봐야 될까요? 잔액을 먼저 봐야 될까요? 합계를 보시는 거예요. 항상 합계. 보세요. 거기 현금이 보세요. 현금이 890이 합계가 차변이잖아요. 늘어난 게 890이고 감소한 게 300이고 그래서 얼마가 남았고 590. 그죠?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다시 미지급금 보세요. 미지급금 어떻게? 올해 늘어난 게 얼마고? 300이고 얼마가 감소했으며 200이 감소했고 얼마가 남았더라? 100이 남았더라.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분류가 된다.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쭉 넘기시고요. 자, 그 다음 장으로 처음이니까 첫 시간은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너무 쉽다 그러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63페이지가 이제 나오죠, 여러분. 자, 우리가 시산표 하면 요 이렇게 했는데 진짜 클라이막스가 이제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산표가 아까는 그냥 시산표라고 했지만 진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를 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얘를 아는 게 이제 또 저희 포인트입니다. 자, 왜? 여러분, 결산을 왜 해요? 회계에서는 결산을 왜 하죠? 결산 수정 분계라는 걸 왜 할까요, 회계에서? 수정전이 있고 여러분 수정후라고 그랬잖아요. 결산 수정 분계를 했느냐에 따라서 전후로 나눈단 말이에요. 아니 같은 시산표인데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 뭐 때문에 그러죠? 그렇죠. 무슨 주의로 가려고요? 발생주의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결산 수정 분계죠. 회계는 아시죠 여러분?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거다. 재무제표 적성과 발생,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수정전 시산표라는 거는 오고 간 거래는 기록하지만 아직 발생주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예요. 어느 주의로 만들어진 시산표 이게 현금주의로 만들어진 시산표고 이거를 재무제표가 원하는 발생주의로 만들어진 수정후 시산표. 다시 말하면 발생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가는데 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을 누가 한다? 결산 수정 분계가 하더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이거 알아야죠, 여러분. 감이 없다. 12월 30일 날 결산일을 12월 30일 날 가정한다면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른다라는 분들은 이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쭉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온 과정에서 꼭 기록해야 될 건 아까 거래 판료소 차변 증가, 대변 감소 증가하는 거 있죠? 그걸 기록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결산 수정 분계 똑바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작업이 되니까 짤막하게만 잠깐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회계 원리를 듣고 안 듣고가 그래서 솔직히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는 몰라요. 다 쉬운 얘기할 때는. 근데 이제 그 회계학이 올라가서 중급 회계도 올라가고 좀 어려운 회계로 더 올라가면은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티가 나요. 그리고 이게 이런 데서 자꾸 오류가 생겨요. 계산은 잘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재무제표 작성이라든지 회계 전체 분계를 하라 이런 것들이 나면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은 가장 쉬운 거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가 있죠. 오히려 실력이 더 올라갈 때 더 느껴질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회사가 12월 31일 결산법인인데 7월 1일 날 거래처한테 돈을 1억 원을 빌려줬어요. 만약에 여유자금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연이자는 연 10% 이자를 받기로 하고 내년도 6월 30일 날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다. 우선 이자만 받는 걸 하세요. 여러분 원금은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 결산일은 12월 31일이다. 자, 1억을 빌려주고 10% 받으면 그게 금액이 1,000만 원이란 소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12월 31일 날 어떻게 할까요? 라는 얘기야. 자,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방식은 이자를 여러분 1억 빌려준 10%를 내년도에 받기로 했으니까 이게 얼마 받는 거예요? 1,000만 원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첫 번째 방식은 기말에 가서 뭐 어떤 회계처리를 할까요? 라고 하니까 아니 돈 받은 것도 없는데 무슨 회계처리냐라고 해서 이 사람은 안 와요. 대신 내년도 가서 6월 1일 날 6월 30일 날 돈을 받잖아요. 자, 이자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이자만큼 뭘 인식하냐면 수익을 인식하죠. 수익이 발생하면 우리 어디다 기록하게 돼 있었고 대변. 그래서 이자에 따른 수익입니다. 라고 해서 얼마? 1,000만 원 이렇게 보는 거죠. 수익 발생했으니까. 아까 수익의 발생은 자본처럼 대변에 쓰는 거라고 그랬고요. 그 결과 돈이 들어왔죠. 돈이 들어오면 어디 들어와요? 자, 현금, 회사의 자산이 드러나는 거죠. 자산이 얼마?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6월 30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자, 다른 부류 사람은 뭐냐면 왜 12월 30일 기록 안 하냐. 아무리 내년도 6월 달에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자라는 건 돈을 빌려줬으면 그 빌려준 기간 동안에 이게 우리 결산월이니까 결산 시점에 정확하게 그 기간 동안의 성과와 다음 기간의 성과로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 기간의 이자의 성과에 해당하는 금액 얼마와 1,000만 원의 반전이니까 500과 다음 기간의 금액 얼마 500으로 해서 별도로 해야 된다. 돈을 못 받았어도 그 기간 동안의 성과를 기록을 하자라는 의미로 해서 자, 여러분 대변에 뭐가 나오고 이자 수익에서 대신 1,000이 아니라 500. 아, 돈 못 받았는데 못 받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받아야 될 이자 개념이다 라고 그래서
미수이자라고 해서 500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니 그러면 내년도에 돈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응? 내년도에 1,000만 원 받으면 자 1,000만 원 받았다고 할게요. 1,000만 원 받으면 내년도에 가서는 이미 이자 수익이 전년도 6개월치를 인식했으니까 이번 올해 6개월치에 해당하는 수익은 얼마? 이자 수익 500 이렇게 처리하고 작년도에 미수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자 뭐 500으로 해서 없애자 이렇게 보는 개념이 있죠. 그래야지만 작년 건 작년 거, 올해 건 올해 거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두 가지 마인드가 있고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 어느 주의라고 얘기하며 현금주의라고 얘기하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발생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는 어느 날짜에 분계가 있고 없고? 12월 30일 날. 12월 31일 날에 현금주의는 분계가 없어요. 왜? 돈 받은 게 없으니까. 하지만 발생주의는 돈을 못 받았어도 그 기간 12월 31일자에 분계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6개월치에 대한 기간의 성과를 측정을 해내는 게 발생주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2월 31일자에 이 분계가 없으면 현금주의고 있으면 발생주의니까 분계로 인해서 발생주의화 시키는 요 날짜의 작업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결산분계 또는 수정분계 또는 합해서 결산수정분계라고 이름을 쓰는 겁니다. 결산분계라고 하죠. 이 분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느 주의가 됐다고요? 발생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발생주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작업이 바로 결산수정분계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 결산수정분계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변이나 대변에는 어느 계정 과목은 절대 들어오면 안 돼요. 뭐가 들어오면 안 되겠어요? 현금이 들어오면 안 돼. 왜? 얘는 현금주의 안 하려고 이거 하는 거야. 근데 여기다 또 현금 써? 그러면 안 돼요. 결산수정분계 첫 번째 특징 뭐라고요? 차변과 대변에는 절대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자, 두 번째. 얘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중에서 어디 계정이에요? 수익 계정이죠. 얘는 뭐가 돼요? 자산 계정이에요. 결산수정분계는 여러분 이걸 함으로 인해서 수익 비용도 적절해지고 자산부채 자본도 적절해져요. 무슨 소리냐면 결산수정분계는 하나는 수익 비용이 나와야 돼. 하나는 수익 비용이 나와야 되고 다른 한쪽은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산수정분계 함으로써 수익 비용도 올바르게 표시되는 거며 자산부채 자본도 올바르게 표시된다라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결산수정분계 안 한다는 건 뭐와 뭐가 잘못되는 거야? 수익 비용도 잘못될 때고 모두 자산부채 자본도 다 털어진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결산수정분계다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보시고 자, 현금주의, 발생주의가 있죠, 여러분. 자, 65페이지에 오셔서 발생주의의 장단점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발생주의의 장점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A번 보세요. 박스 안에 보시면 기간별 성과평가. 자, 성과평가는 손익계산서 개념이죠. 그리고 또 뭐 재무상태 보고, 자산부채 자본 얘기죠. 보고에 적합해서 자, 그리고 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미래 현금 흐름 예측이 가능하다. 이 말의 의미도 여러분. 자, 지금 뭐냐면 이 발생주의의 장점 중에는 제 성과평가와 이 재무 상태를 적절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이 뭐라고요?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사람들이 그 소리 하면 아니 발생주의가 무슨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는 거죠, 여러분. 자, 이것만 보면 아무것도 분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이자 얼마를 더 받아야 될지 이것만 갖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그래, 500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자, 무슨 소리냐? 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 얘기예요. 제가 분계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기말에 가서 자, 발생주의 현금주의면 자, 매출액이 있어요. 매출. 우리가 자, 볼게요. 물건을 100만 원치 상품을 거래처에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 중에 70은 현금을 받고 팠고요.
나머지 30은 외상으로 판 거야. 자, 현금주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매출액은 얼마가 떠야 돼요? 돈 받은 것만 떠야 되니까 70이 뜨는 거죠. 그리고 돈 받았으니까 현금이 들어왔을 거고요. 현금 유입이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에 70 이렇게 돼 있겠죠? 자, 그리고 발생주의는 밑에다 쓸게요. 제가 여기는 발생주의에 의해서는 수익이 매출이 얼마가 돼야 돼요, 여러분? 수익이 100이죠. 자, 그리고 현금은 얼마? 70. 그리고 나머지 30은 뭐가 되고 외상 매출금 해도 되고요. 외상값이란 매출 채권이란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우월하냐 얘보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은 논리적으로 봐셔야 되는데 왜 30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라는 거는 얘만 봐가지고는 앞으로 받을 돈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하지만 얘는 앞으로 받을 돈이 얼마가 더 들어올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어요. 발생주의는 현금주의보다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이런 용어를 씀으로써 얼마나 향후에 현금 흐름이 더 들어오거나 나가는지를 예상이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현금주의는 저런 게 표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받지 않은 이상은 뭐가 얼마가 더 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렇게 하죠. 뭐에 대한 예측이 더 가능해지냐. 미래 현금이 얼마만큼 더 유입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유출될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이게 발생주의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무슨 지 알죠, 우리? 그래서 그거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B번 다 단점도 있어요, 여러분. 대신 거기 거래나 사건에 발생한 사실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측정은 현금주의보다 구체적이 못하므로 그렇죠. 발생주의의 단점은요, 여러분. 현금주의는 실은 명확하긴 해요. 왜냐면 현금주의는 단순한 거죠, 쉽게 해서. 왜? 돈 받으면 수익, 돈 주면 비용 이런 얘기예요. 근데 발생주의는 그거보다는 미치지 못하죠. 자, 그래서 신뢰성 있고 합리적인 금액 측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자, 발생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고, 자, 줄 하나 쳐주시죠. 그래서 회계 공부할 때 수익은 어느 주의에 의해서 인식하고, 실현주의에서 인식하며, 비용은 어느 주의 원칙에?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재무제표 인식한다는 얘기죠. 자, 발생주의는 여러분, 자, 다시요. 발생주의 이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그랬어요. 발생주의는 금액이 구체적이지 못해요, 현금주의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발생주의는 뭐냐면 요거를 내가 거래 상대방한테 물건을 팔았다. 이게 발생주의예요. 근데 팔기만 해서는 되는 건 아니에요, 회계는. 모두 알아야 돼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거래가 발생한 거에다가 자, 모두 알았냐면 금액도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상태까지 가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수익에서는 뭐라고 하고 어느 주의라고 하고 실현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수익인식 공부를 하게 되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자, 수익은 실현주의인데 어느 요건과 어느 요건이 모두 가미된 거다? 발생 요건과 금액의 측정 요건이 가미된 거예요. 그리고 비용은요. 여러분, 비용의 정의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수익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자원이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썼니? 내가 왜 나갔냐면 수익 넣어두려고 내가 나간 거야. 그러면 너 인식할 때 내가 맞춰서 인식할게 라고 해서 비용을 뭐라고 하고요? 수익, 비용, 어느 원칙? 대응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춰 잡겠다라는 뜻이죠. 쉽게 해서 수익에 맞춰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오히려 발생주의보다 뭐를 더 많이 이해를 하셔야 되면 이게 수익은 어느 주의고 실현주의고 비용은 무슨 주의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입각해서 가더라. 그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용어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정도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잠깐만 쉬었다가 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 하겠습니다.